그래요? 저는 왜 이렇게 춥죠, 근데? 저희, 지금 저희하고 안 다니는 학생 어머님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유 훨씬 많네요, 안 다니고 계신 분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진명학원의 대표원장이고요. 오늘 어머님들하고 같이 2시간 동안, 오늘 문과죠? 네, 문과 아이들 대학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회를 진행할 유헌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쳐주셔서. 이게 문과가 제가 설명회를 여러 번을 하는데 그 10월, 11월 설명회는 보통 통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는 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주제별로 설명회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인문계, 자연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실 문과 설명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문과를 가는 학생이 점점 줄어요. 슬픈 일입니다. 문과를 가는 학생이 점점 줄고, 요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사회 분위기가. 문과를 가는 학생이 줄고요. 그런데 수험생 숫자는, 실제로 수험생 숫자는 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그 문과가 더 많아요. 수험생 숫자는, 그러니까 점점 좀 이과 아이들이 늘어나고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는 문과 수험생이 점점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대학 정원은 또 문과가 더 적어요, 이과보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 합치면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문과 아이들은 그 사회 분위기가 그 문과를 선택하는 걸 갖다가 좀 부모님들도 많이 말리는 그런 분위기고, 그 다음에 또 수학과학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또 문과를 오는 아이들도 많고, 근데 이제 대학을 갈 때는, 실제로 대학을 갈 때는 그 문과 아이들이 이과 아이보다 좀 더 어려운 그런 지금 상황이 조금 뽑으니까, 명수가 조금 뽑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를 그 전공이라는 말은 좀 웃기지만 한 20년 동안 대학 입시만 제가 해온 사람인데, 항상 머릿속에 이 아이를 어떻게 그 원서를 쓰게 해서 어느 대학을 보낼 것인가, 이것만 고민을 하는데, 이과 입시가 사실 훨씬 더 쉬워요. 이게 쉽다는 게 무슨, 공부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뭐 수학의 양이 많고, 뭐 문과 아이들이 사회에 느끼는 부담에 비해서 이과 아이들이 과학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과 아이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지만, 그 이과 입시는 굉장히 선명합니다. 선명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공부하면 어느 대학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범위를 좀 좁혀놔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딴 거 아무것도 못해도 수학 하나만 잘해도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과는. 그리고 꽤 많이 뽑습니다, 그런 전형으로. 근데 이제 이과 가는 아이들은 수학 좋아해서 가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과 입시는, 자, 플랜 A 이렇게 해서 대학 가자, 플랜 B 이렇게 해서 대학 가자, 그것도 안 되면 플랜 C 이렇게 해서 대학 가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마다 좀 선명한 로드맵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요. 아이들 상담하면서 너는 이런 전형으로 가자, 이런 전형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문과 입시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일단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한 그 편향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과는 수학과학에 대한 비중이 그 굉장히 높다. 이건 또 거꾸로 얘기하면 수학과학만 잘하면은 뭐 여러 가지 구사할 수 있는 작전이 있다는 얘기인데, 문과는 이제 그런 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골고루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고루 잘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두 번째는 그 소위 이제 이과적 사고력, 문과적 사고력 이런 표현들을 가끔 하는데, 그 이과적 사고력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투입한 시간에 좀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와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학을 원래 잘하는 아이들이 잘하고, 뭐 원래 못하는 아이들이 조금 못하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문제 수가 늘어나면, 예를 들면 뭐 수학을 저희 지금 예비고1 아이들이 7주 과정 하면서 일주일에 300문제씩 풀고 있거든요. 기본 과제가 300문제가 나가는데, 그럼 7주를 하면 이제 2000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이제 방학을 하면 문제 수가 좀 늘어날 테니까, 그러면 뭐 한 아이가 그 일주일에 하루에 그 한 80문제씩 해서 한 500문제 정도를 푼다. 그럼 4주 하면 한 2000문제를 푸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문제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아이들이 이제 성적이 눈에 그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죠. 어느 정도 계산이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과는 그게 잘 안 돼요. 문과 과목이라는 건 이런 거죠. 뭐 국어 과목이다.
그러면 국어 과목은요, 잘하는 아이들한테 너 국어 왜 잘하니? 그러면은 이유를 모릅니다, 잘. 국어를 왜 잘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그냥 잘하는 거고요. 잘 못하는 아이한테 국어를 갖다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하더라도 국어 과목이라는 그 과목의 특성상 성적이 이제 갑자기 오르지 않죠. 비례해서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투자한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의 저기는 이 성과는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100시간 공부하면 10점 오르고 200시간 공부하면 20점 오르고 이런 식의 계산이 잘 안 쓴다라는 거죠. 국어 문제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지금 수능은 또 그런 경향이 더 심하고요. 그다음에 문과는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상담할 때도 많이 쓰는 말인데, 과목이 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이제 사회가 있고, 시험으로 보면 이제 농구술이라는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어, 영어, 그다음에 사회 과목, 농구술, 이게 이제 전부 다 한 과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과적 사고력이 좋은 아이들, 기본적으로 독서량이 굉장히 비례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쭉 책을 많이 읽고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은 그냥 잘해요. 그냥 잘하고, 좀만 가르쳐도 잘하고, 뭐 좀 문제 유형만 가르쳐주고 그래도 이제 성적이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 수학은 약간 별도지만 어쨌든 이제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갖고 아이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독서가 기반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문과를 갔을 때 성적을 올리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독서량이라는 것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지금부터 책을 많이 읽으라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잖아요. 바쁘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첫 시작을 약간은 좀 비관적일 수도 있는 얘기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문과는 그렇다. 그리고 대학 보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또 이건 반 농담 반 진담인데, 문과 애들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게 뭐 꼭 통계적으로 꼭 뭐 이렇게 문과 애들이 더 뭐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과 애들 말을 잘 듣고 이걸 계량화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과 아이들은 뭐라 그럴까요? 좀 순종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도 잘 오릅니다, 이과 애들은. 근데 문과 아이들은 꼭 고집이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공부하라 그러면은 왜요?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너한테 도움이 돼 이렇게 하라면 꼭 그래야 돼요?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뭐 웃으시는 어머님들은 우리 애를 생각하면서 웃으시는 건가? 우리 애가 그런데. 그래서 문과 애들은 좀 가르치기도 좀 쉽지 않고, 저희 학원에도 지금 이미 위에 좀 성적대가 괜찮은 아이들은 이미 겨울방학 강좌 들어가면서 이제 문이과가 다 반이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7주과정 예비고일 진행할 때, 뭐 고1 어머님들도 기억나시겠지만은 작년에 경험이 있으시니까, 처음에 7주 때는 이제 문이과를 구별하지 않고 가다가, 이제 겨울방학 시간표가 다음 주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문과를 갈 아이와 이과를 갈 아이의 이제 강의 조합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문과, 이과가 이미 다 분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지는데, 또 가끔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우리 때부터는 문이과 통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이제 어디서 들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 대학 입시에서 문과와 이과의 구별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굉장히 선명하고요. 그런 문이과가 통합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어떤 차원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선택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첫 번째 아이들이잖아요. 중3 아이들이. 현 고1 아이들은 원래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3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후년이죠.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학교마다 조금 적용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학교마다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문이과가 통합됐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그런 언론 기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마지막에 보는 대학별고사라고 하는 건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에 보는 대학별고사가 문과적인 지식을 물어보면 그 아이는 문과인 거고, 그 다음에 수학과 관련 지식이나 아니면 이과 전공에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되는 아이는 이과인 거죠. 대학 입시의 전형 요소가 4가지입니다. 뭐죠? 전형 요소 4가지. 내신, 비교과, 수능, 대학별고사. 요 4가지를 전형 요소라고 하는데, 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전형 요소는 대학별고사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별고사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별고사 준비를 지금부터 하다 보면 나머지 것들이 쫓아오는 거죠. 그런 구조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입시를 좀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인문계 아이들의 대학별고사와 자연계 아이들의 대학별고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문과하고 이과의 구별은 여전히 선명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에 아이들이 이제 푸는 문제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좀 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거냐, 이런 질문이면 이게 문과 질문이에요, 이과 질문이에요? 문과 질문이잖아요. 예.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상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데, 한국,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일본이 각각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이제 문과 질문인 거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10년 전에 우리 사회의 트렌드와 지금 2018년, 2019년도에 대한민국 사회의 트렌드가 다르다면 그 이유는 뭐겠느냐,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류의 질문들. 아니면 이런 근대국가 이후에 뭐 민족주의라는 것들이 계속 강조가 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100년 후에도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그대로 유효하겠느냐, 뭐 이런 질문인 거예요. 이게 이제 문과 질문이죠. 이과 질문은 뭐겠어요? 이 수학 문제를 풀어라. 이 과학 문제를 풀어라.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나노 테크놀로지가 지금 어디까지 발전되어 왔고, 그거에 대한 너의 세부 전공을 찾는다면 넌 뭘 하고 싶느냐, 뭐 이런 거죠. 아니면 AI의 발전이, AI의 진행 속도가 이대로 나간다면은 뭐 향후에 미래 사회는 우리가 AI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게 될 거냐, 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이과적인 질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전공이 다르고 그 다음에 주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받는 질문이 뭐냐에 따라서 지금부터 공부해야 되는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과 이과의 구별은 선명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학원에 이제 고1 아이들 중에서도 이미 농구술반을 들어간 아이들은, 문과 아이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질문에 대비한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책도 이제 그런 쪽의 책을 읽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과 아이들은 조금 다른 형태의 이제 수업도 해주고, 과목도 이제 공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처음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입시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것들부터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 조감도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대학을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대학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원서를 쓰는 겁니다. 너무 표현이 좀 웃긴데, 가장 중요한 게 원서 쓰는 거다. 이제 왜, 이유가 뭐냐 하면 원서를 안 쓰면 안 뽑으니까요. 그렇죠? 예, 대학에서는 이 아이가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 아이를 똘똘한데 가만히 있어도 대학에서 알아서 뽑아가면 좋을 텐데, 대학은 절대 그러지 않죠.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에 소위 이제 갑을 논쟁이 뭐 많이 있잖아요. 뭐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구고 이런 얘기를 하고, 독점이 나오고 과점이 나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지식의 전달자라는, 지식 시장이라는 것을 하나의 마켓으로 본다면, 하나의 시장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슈퍼갑은 대학이죠. 대학을 안 나오면 어떤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좀 괜찮은 직업을 갖고 싶다, 그러면 대학을 꼭 가야 되는 거죠. 전문 지식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이 슈퍼갑인데, 이 대학이 갑인 이유는 부모님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대학 이름을 대보라 그러면 몇 개쯤 되실 수 있을까요? 한 10개, 20개, 30개, 네, 뭐 좀 큰 애, 한 셋째 정도 키워보신 분들은 한 40개? 뭐 50개? 예, 첫째인 분들은 20개 넘기가 힘들어요. 뭐 한 시간을 넉넉하게 들으면 쓰시는데요. 보통 그냥 대봐라 그러면은 20개 넘게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학이 몇 개가 있냐면 190개에서 200개 사이가 이제 움직이고 있죠. 대학은 생물이니까, 없어졌다 생겼다 하니까 폐합, 통합되기도 하고, 그렇죠? 대학이 없어지기도 하고, 190개가 넘는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이 대학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내고 싶어 하는, 그죠? 보내고 싶어 하는, 알고 있는, 또 여기 지방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네, 다 서울 사실 테니까. 서울 시민으로서 우리 아이를, 내가 이제 서울까지 와서 살았는데 우리 아이를 뭐 저 멀리까지 보내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보내고 싶어 하는 대학의 이름을 쓰면 문과 기준으로 쓰겠습니다. 문과의 상위권 대학하고 이과의 상위권 대학은 다르거든요. 문과 기준으로 써볼게요. 자, 문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죠? 어떻게 하셨어요? 서울대. 네. 그 다음은 연대가 좋은가요? 고대가 좋은가요? 그럼 좀 학설이 좀 갈리죠? 그렇죠? 학설이 좀 갈립니다. 예.
저희 학원에 이제 그 연대 출신 선생님은 연고전이라고 부르고 고대 출신의 선생님들은 이제 고연전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어디 상처나면 그 고대 출신 선생님들은 연고를 안 바르고 고연을 바른다고 말할 정도로 연자가 고자 앞에 가는 꼴을 못 봅니다. 네. 그러고 그 바로 밑에 그룹이 이제 서성한이라고 하는 그룹인데요. 서강대, 성대, 한대를 뜻하는 건데 요새는 이제 성대 약진이 두드러지죠. 네, 성대가 거의 연고대, 이과는 거의 요새는 연고성이라고 부르고요. 그 밑에 서한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문과도 성대 약진이 두드러지고 이거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급에 있는 게 이제 여학생들만 갈 수 있는 이대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대가 있고 문과에 이제 전통적 강자들이 있습니다. 경희대, 외대,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이런 대학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는 건국대, 동국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떤 문화 아이콘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이제 홍익대, 뭐 이런 대학들이 있죠. 더 쓸까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네, 한 1, 2년 지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텐데. 네, 지금까지는 단호하게.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대학들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그죠? 한 14개 정도의 대학이 소위 우리나라 그 학부모님들이 특히 서울에 사시는 학부모님들이 문과를 보냈을 때 갔으면 하는 대학들이죠. 요 안쪽의 대학은 여기 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렇게 줄이 5개가 있는데 이 줄도 지웠으면 하는 부모님들도 계신 것 같고 바라보는 눈빛이 위에만 바라보시니까 예, 그래서 14개 정도의 대학이 있는데 보통 한 대학당 14개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대학당 그 인문계를 선발하는 정원이 1000명이면 꽤 많은 거거든요. 네, 제일 많은 대학이 보통 1200명 정도 될 겁니다. 문과가. 그러니까 이제 1000명 정도 잡을게요. 대략 1000명이 안 되는 대학도 있으니까 문과 정원이. 그러면 그 곱하면 몇 명이에요? 14,000명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우리가 그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이 한 해에 선발하는 문과 정원, 물론 어림잡는 겁니다. 근데 큰 오차는 없어요. 거의 이제 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14,000명 중에서 어떤 아이는 뭐 요런 전형으로 갈 거고요. 어떤 아이는 요런 전형으로 갈 거고 각각 그렇죠?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전형 중에 한 가지를 그 원서를 써서 대학에 지원을 하겠죠. 이 14,000등 안에 들려고 문과를 지원해서 수능을 보는 아이들의 숫자가 대략 몇 명쯤 될까요? 문과 수험생의 숫자. 감이 안 오시죠? 네. 한 35만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30에서 35만? 그러면 뭐 대략 나눠도 나오잖아요?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5%면은 이걸 30을 갖다가 그 20으로 나누면 얼마죠? 30만 명에 5%면 10%면 3만 명이니까 그렇죠? 5%면 15,000명이겠죠? 그러니까 30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5% 안에 들어야 여기를 간다라는 뜻입니다. 5%.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변에서 뭐 홍대 다닌데 동대 다닌데 그러면 그냥 잘 갔네 그렇구나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지만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예, 전국에서 5% 안에 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볼 게 아니죠. 예, 쉽게 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그 문과가 대학 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대략 이해가 가시죠.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과는 뭐가 다르냐 하면 이게 명수가 더 적어요. 예, 훨씬 더 이과 수험생 명수가 대략 18만? 네,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과는 또 이 대학들이 여기 있는 대학들은 이과에서 다 좋은 대학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대학들도 이과 정원이 더 많고요. 당연히 문과 정원보다 이과 정원이 더 많고요. 이과는 또 여기에다 뭐가 있냐면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 일단 의치하안이 포함이 돼요. 상위권 대학에. 이게 뭔지는 아시죠? 네, 의대, 치대, 한의대. 의대 정원만 해도 물론 그 여기에 있는 대학들도 의대 정원이 있지만 전국에 있는 의대 정원을 다 합치면 한 2,500명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고요. 치대도 많죠. 네, 1,000명이 넘는. 한의대도 많습니다. 500명이 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카이스트가 있어요. 카이스트가 있고 유니스트가 있고 네, 이 과기원류의 대학들 지스트가 있고
대전에 있는 거고요. 네, 울산에 있는 거고, 광주에 있는 거고, 디지스트라고 뭐 대구에 있는 것도 있고요. 네. 뭐 이런 대학들도 다 이런 대학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네, 그런 좋은 대학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포공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수의학과도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한 학생 한 명이 이제 수의대를 가고 싶다고 하던데, 수의대가 서울에 딱 2개 있거든요. 네, 서울대하고 건대에 수의대가 있는데, 건대 수의대가 어느 정도 위상에 있는 과냐 하면 연고대 공대 정도의 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작년에 원서 쓴 아이 중에 하나가 연대 원주 치대가 됐고요. 건대 수의학과가 됐는데 걔가 연대 치대를 안 가고 건대 수의학과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위상이 이제 그 정도의 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는 이쪽에 정원도 많은 데다가 거기에다가 이 중간에 빠져주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만큼 대학을 갈 수 있는 이제 폭이 점점 넓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과는 그 여기 있는 게 이제 싹 지워지니까, 그렇죠? 뭐 문과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또 없잖아요. 아, 뭐 있습니다. 뭐 굳이 하자면 교대 있구나, 교대. 네. 네, 뭐 근데 교대 명수는 워낙 그 적으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뭐 육사 이런 데 있죠. 육해공, 육사회사 공사. 근데 물론 육해공은 뭐 이과도 지원 가능하고 문과도 지원 가능하고, 교대도 마찬가지죠. 이과도 지원 가능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추가가 되긴 하지만 이제 이게 다니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문과에서 그 대학을 가기는 정말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자, 여기에서 어머님들이 왼쪽에 보는 것 중에 제일 이제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1단계를 그 내신을 갖고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체 이 14,000명, 14,000명이라는 숫자 중에서 학생부 교과하고 종합 다 합칠게요. 교과도 있고, 여기는 종합은 없는데, 여기 있구나. 밑에 써 있군요. 학생부 교과하고 학생부 종합을 합쳐서 이걸 갖다가 이제 내신 또는 서류로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 그 보통은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그 대학별 고사를 보죠. 면접은 이제 대학별 고사의 이제 부분집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전형 요소가 대학별 고사라고 했는데, 이런 1단계 내신이나 서류를 보고 2단계 면접을 보고 선발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학생부 전형, 요새 아주 관심사죠. 학생부 전형이 늘어난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학생부 관련 전형이 이 전체 그 정원 1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냐, 몇 프로쯤 될 것 같으세요? 전체 정원이 100이다. 그럼 그 학생부 전형으로 몇 프로를 뽑을까요? 여기에 있는 대학. 전국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그 부모님들이 언론에서 접하는 그런 퍼센테이지는 전국에 있는 대학을 다 이렇게 뽑은 거기 때문에 학생부 전형이 몇 프로까지 확대됐다지 그런 기사는 사실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는 기사예요.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기사는 여기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학생부 전형이 몇 프로냐가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맞죠?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죠? 네, 여기 있는. 그래서 여기 있는 대학들 중에서 여기 있는 대학들의 정원을 100%라고 본다면 거기에서 이제 학생부 전형이 대략 몇 프로일 거냐를 따져보면요. 약 30%. 약 30%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리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약 30%. 그러면 14,000명 중에서 30%니까 몇 명이에요? 금방 계산할 수 있죠. 14,000명에서, 그러니까 이 문과 정원 14,000명 중에서 30%를 학생부 전형으로 선발한다. 그럼 3일은 3, 3, 40이니까 4,200명입니다. 맞죠? 4,200명. 대략. 그렇죠? 4,200명. 전국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을까요? 1,500개쯤 될 겁니다. 그러면 1,500개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전형으로 주요 대에 가는 숫자가 대략 4,000명이라고 한다면 한 학교에서 대략 몇 명이 가는 거예요? 3명이 가는 거죠. 3명.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설명회를 하면서 참 이게 그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좀 고정관념을 깬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참 어려운 일인데, 이 무슨 우리가 학교에서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그 언론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학생부 전형으로 다 대학을 가는 것처럼, 이제는 학생부의 시대다, 그다음에 학생부가 좋으면 좋은 대학을 간다, 이런 것들이 마치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관악구 동작구에서 문과에서 물론 이게 그 4,000명 좀 넘는 아이들을 뽑는다고 해서
꼭 사천등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천등 안에 있는 애들 중에 다른 전형으로 가는 애들이 있으니까 빠지잖아요. 이렇게 이게 저렇게 빠져주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학교에서 문과 아이가 그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대학을 학생부 전형으로 20명, 30명씩 가는 고등학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0명 정도 가면 많이 가는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 뭐 이 정도에 있는 대학에 이제 학생부로 원서를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내신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냐면, 자, 어떤 아이가 내신이 뭐 1.8이다. 이 관악동작 일반고 기준입니다. 1.8이다. 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이 전교에서 몇 등쯤 할까요? 5등? 2등은 아니고요. 어느 학교나 1.0, 1.1, 1.2대가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예, 저희 학원에는 굉장히 많고요. 어느 학교나 이런 아이들이 한두 명씩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뭐 1.3, 1.4도 있겠죠? 예, 1.5도 있고, 그래서 한 전교 한 5등에서 7등? 예,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1.8이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데 1.8이 서울대 학생부 전형으로 갈 수 없고요. 문과는 연대고대 가기 어려운데 사실 없다고 말해도 되고요. 서강대, 성대, 한대 학생부 전형 1.8, 저 같으면 원서 쓰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도 마찬가지고요. 중대 좀 낮은 과부터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로 대학을 간다라는 게 아주 일반적인 현상? 그리고 그걸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학생부로 여기 있는 대학이 원서를 쓴다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대학을 간다라는 것은 이제 원서를 쓴다라는 얘기다. 왜냐하면 원서를 안 쓰면 우리 아이를 아무도 안 뽑아줄 테니까. 대학이 갑이니까. 예. 그런데 자, 원서를 쓴다 그랬을 때 언론이나 일반적인 소위 상식선에서 판단했을 때는 학생부 전형으로 모든 아이들이 원서를 쓸 것 같지만 실제로 학생부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가 오늘의 첫 번째 어머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전형만 준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절대. 예.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네, 학생부 전형으로 그것만 갖고 대학을 준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녹화되고 있고요. 이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맞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 말 못 믿겠으면 우리 아이가 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은 고등학교 다니고 있을 거고 중상 어머님들이 갈 거잖아요. 그 고등학교 진학하면은 고등학교 가서 까보라 그러세요. 작년 고3 애들 몇 점 몇이 어디 붙었냐고 까보라고. 문과 애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절대 안 까죠. 깐다라는 표현이 좀 약간 나이브했나요? 공개해보라고. 밝히라고. 실명은 지우고 몇 점 몇이 어디 붙었냐. 공개해봐라.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래서 일단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이런 편면적 상담에 휘둘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뭐 학교를 비하고자 함이 아니고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편면적 상담이라 하면 마치 그것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자꾸 심어주는 거에 이제 휘둘리시면 안 되고요. 대학은 학교가 보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 때는 학교에서 원서 쓰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고등학교가 대학을 보내주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첫째가 있는 대학에 진학시켜 보신 어머님 손 한번. 학교에서 원서 이렇게 다 써주고 그대로 지원했나요? 안 그러셨죠? 네. 학교에서 뭐 비교과고 뭐 다 이렇게 챙겨주지 않잖아요. 각자 알아서 하는 각자. 각자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그래서 내가 학생부 전형으로 대학을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이제 보험이고요. 저는 원서를 쓸 때 저는 이제 중3 아이들, 고1 아이들부터 만나서 오늘도 제가 그런 아이들 몇 명을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이 아이의 원서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를 학생이랑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님이랑은 잘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엄마랑 얘기하면 엄마가 딸한테 전달할 건데 엄마가 딸한테 전달하는 과정에 뭔가 또 이렇게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직접 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한테 이렇게 이런 전형, 너는 이런 전형, 이런 전형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특히 문과 아이들은 학생부 전형은 이제 보험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수시원서를 몇 장 쓰죠? 6장 씁니다. 6장. 그래서 6장 전부를 학생부 전형으로 쓰는 아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네, 물론 있는데 이 학생부 전형으로 6장을 쓰는 아이들이 윗대학을 다 쓰는 아이들은 없어요. 없고요. 이제 좀 중위권이나 중하위권으로 갔을 때 학생부 전형 6장을 쓰는 거죠. 이게 보통 상위권이나 중상위권 아이들이 원서를 쓰는 방법은 일단 학생부가 굉장히 좋아요. 학생부가 굉장히 좋으면 일단 서울대 한 장 쓰겠죠. 예. 그다음 연대도 쓸 수 있겠죠. 고대도 쓸 수 있겠죠. 쓸 수 있을 겁니다. 뭐 추천, 서울대는 예를 들면 일반 전형으로 쓰고, 뭐 고대는 학교장 추천 받고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쓰는 아이들은 문과 아이가 서울대 연고대를 학생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아이들은 이미 모의고사도 중상위권 대학 정도 갈 정도의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학의 최저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학생부 전형 최저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수능도 잘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렇게 쓰고 나머지는 이제 어디를 쓰냐 하면 무슨 연대 논술 아니면 연대 인문학 특기자 연대는 이제 원서를 한 장만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로 전형이 달라지면 원서를 2장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대 한 장, 서울대는 한 장밖에 못 내지만 서울대 한 장, 연대 2장, 고대 한 장 이렇게 쓰고 나머지를 연대 논술 전형이나 성대 논술 전형 이렇게 쓰죠. 근데 정시로 이제 성대에 정시로 갔을 때 성대에 지원 가능한 이제 수능 점수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안 쓰겠죠. 네, 그것도 안 쓰고 이제 서울대 연고대만 쓰겠죠.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최상위권 아이들이죠. 정말 몇 명 안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몇 명 안 되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원서를 어떻게 쓰냐 하면 학생부 전형으로 요 정도를 쓰는 거죠. 요 정도를. 여기 걸쳐서 요 정도를 쓰고요. 여기에서 적게 쓰면 한 2장, 많이 쓰면 한 4장, 2장 아니면 3장 아니면 4장 요 정도를 쓰고 나머지 요 윗대학을 논술 전형으로 상향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윗대학은 논술로 쓰고 그 다음에 보험은 만약에 다 떨어졌을 때 적어도 하나라도 붙어야겠다 그러면은 학생부 전형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니까 조금 확실하게 붙을 수 있는 대학을 아래로 쓰는 그런 형태의 아이들이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 원서를 쓸 때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고3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고3 원서를 썼으니까 이제 요번 주에 쭉 발표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예. 발표가 나면 전화가 막 오죠. 떨어졌다고. 예. 근데 실제로 수시는 1차에 최초 합이라 그러죠. 예. 1차에 합격하는 아이들보다는 2차 추합, 3차 추합으로 합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한참 기다려야 돼요. 아직도 다음 주, 그다음 주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제가 이제 한전형으로 가는 게 좀 위험하다.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기본 전형을 뭘로 삼을 거냐. 그래서 이제 이과 아이들하고 문과 아이들하고 좀 다른데요. 문과 아이들은 기본 전형으로 논술 전형, 최저 있는 논술 전형을 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본 전형으로. 그걸로 대학을 가라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 기본으로 한다. 근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내신이 잘 나온다.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아이가 비교과도 잘 딸 수 있는 아이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학생부 전형을 보험으로 가져간다. 이런 구도가 가장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런 논술이라는 얘기를 꺼내면 여기에 대한 보통 반응이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 애는 내신도 못하는데 무슨 논술을 해. 이런 반응. 그 다음에 논술은 특목고나 외고 아이들, 자사고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합격하는 전형이지 일반고 아이들이 합격하는 전형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논술은 1학년, 2학년 때부터 할 필요가 없고 3학년 때부터 준비하면 된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논술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는 논술 전형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지금 저희 학원의 고1 아이들은 물론이고요. 현 중3 아이들도 이미 논술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수 있죠. 제가 지금부터 듣게 하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논술 전형으로 논술 내지 이 논술 수업이라는 게 구술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농구술 전형을 볼 아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농구술을 시킨다. 시험 준비를 한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이 농구술과 관련된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아이가 내신이나 수능을 공부할 수 있는 학습 능력 자체가 굉장히 커져요. 왜 그러냐면 이 농구술 수업,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이 수업의 내용이 뭔가요? 뭐 할까요?
계속 뭐 문제 푸나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독서를 합니다. 예, 독서를 하는데 어떤 독서를 하냐면 아이들이 그 쉽게 알만한 소설이나 이런 걸 읽을까요? 아니죠.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그래서 좀 어려운 책을 읽는데 인문학 책도 있고 사회과학 책도 이런 책들을 읽죠. 그 책을 챕터를 나눠서 이제 읽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고요. 오늘 읽었던 책과 관련된 오늘 읽었던 책의 내용과 관련된 기출문제가 있거든요. 대학의 기출문제. 그걸 갖다가 아이들이 씁니다. 글을 써요. 그리고 1대1로 개별 첨삭을 받으면서 그의 어떤 논리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지적을 받고 이제 고쳐나가는 이런 과정인 거죠. 그러면 자, 그 국어 공부를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왜 잘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해도 잘 안 늘더라. 자, 왜 잘하는지 모르냐면 어렸을 때부터 본인은 글을 읽는 게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리고 왜 공부를 해도 잘 안 되냐 하면은 어떤 팩트를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능력 자체가 쉽게 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본인의 수준보다 약간 어려운 책을 읽는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 하면 이런 어려운 텍스트를 독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이게 무슨 공부냐면 이게 국어 공부입니다. 이게 국어 공부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영어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따 이제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올해 그 영어가 어려웠다 쉬웠다 이제 말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은 것으로 판단 났는데 결국 절대평가 수능에서 90점을 넘으면 1등급이고 90점이 안 되면 2등급인데 90점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를 결정하는 문제가 몇 개가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빈칸 문제, 흐름 문제 이런 것들인데 논리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제 그 논리라는 거는 글의 순서를 맞춰라. 이 글이 중간에 껴놓는다면 어디 위치에 들어가는 게 적당하겠는가? 아니면 빈칸이 있으면 거기에다 이제 어떤 그 표현을 넣어야 이 글이 완성이 되겠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는요. 그걸 갖다 국어로 바꿔놓고 맞추라 그래도 애들이 잘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 영어를 못해서 못 맞추는 게 아니라 예, 글 자체를 못 읽는 거예요. 글 자체를. 그 다음에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라는 게 사회국사를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죠. 중학교 때도 보면. 왜 어려워하죠? 엄마 사회가 너무 어려워. 국사 너무 어려워. 왜 어렵죠? 예, 거기에 무슨 증명이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용어가 어렵습니다. 용어가. 예, 단어 자체가 어려워요. 단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이 말이. 예,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런 개념적인 용어에다 뭐가 들어오냐면 막 시사적인 게 막 섞여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독서량이 안 돼 있고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는 아이들은 사회국사 굉장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예, 제가 설명할 때 가끔 이제 말씀드리는데 국사 수업을 내신 때 이제 국사 수업을 진행하면요. 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들어보셨죠? 예, 신석기 시대에 이제 같은 부족 내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동성동본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거 비슷한 건데 이거 갖다 내신 때 막 애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다음날 이게 이제 그 단답형으로 나오면 애들이 이렇게 써갖고 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그러니까 단어를 받아들일 때, 어휘를 받아들일 때 그 각각의 그 음절이 갖고 있는 뜻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소리 나는 대로. 조계온, 조계온 그러니까 얘는 조계온인 거예요. 조계온이. 예. 그때 그 앞에 족자가 무슨 족자일까, 외자가 무슨 외자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런 식의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단어를 추론하고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고등학교 들어와서도 여전히 문과 아이들, 인문계 아이들은 이런 독서에 가죠. 근데 독서하고 뭐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토론한다 그랬습니다. 토론의 과정. 그 다음에 이 토론한 다음에 제가 그 실제로 출제된 문제를 쓴다 그랬잖아요. 이런 그 글쓰기의 과정. 그 다음에 글쓰기에다가 이제 본인의 어떤 논리력이나 그 표현력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1대1로 다 첨삭을 받는데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이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어, 영어, 사회, 국사의 내신 수능을 공부하는 데도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왜? 아까 이제 올해도 그 수능 국어가 이제 이과 애들, 특히 이과 애들은 이제 한 방 맞았는데 올해 수능 국어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신문에서 혹시 보셨나요? 어떤 문제인지? 경제 문제가 나왔는데요. 비문학 지문에서 경제 중에서 그 분야를 또 줄이면 이제 환율이고요. 환율에 이제 오버슈팅이라는 그런 그 용어가 나왔습니다.
요 지문의 길이가 이제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이 비포지예요. 이게 시험지입니다. 수능 시험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이만큼이 글이에요. 이렇게 긴 글이 있고요. 이 글 밑에 이제 문제가 6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고 6문제를 푸는 건데 이게 제일 어려웠던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맞췄으면 이제 국어는 이제 1등급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1, 2등급이 갈렸던 지문인데 그 보통 아이들은 중3, 고1 일반적인 아이들한테 이걸 읽으라 그러면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3분의 2쯤 내려오면요. 맨 앞에 뭐가 있는지 까먹어요. 긴 글을 읽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못 읽어요. 읽는 힘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걸 이제 거꾸로 학습이라고 저는 설명을 하는데 내신 공부를 하면서 단편적인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형태의 수능 문제를 풀고 그게 되는 아이들이 논술을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거꾸로 어려운 글을 읽히고요. 그 글의 내용에 관해서 본인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상대편이랑 같이 따져보게 만들고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단점을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아이들은 오히려 국어나 영어나 이 국어 비문학 지문 제가 아까 영어는 뭐 빈칸 문제 같은 걸 한글로 바꿔놔서 어렵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그런 과정도 되고 사회국사의 어떤 개념적인 그런 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내신 수능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과애들이 시키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독서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토론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글쓰기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비교과라고 부릅니다. 비교과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자, 학생부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기록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독서죠. 그렇죠? 자, 이 비교과를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건 뭐 앞자만 딴 겁니다. 이제 자율활동이라는 거고요. 동아리 활동, 이제 봉사활동, 진로 관련 활동, 독서, 이제 수상실적. 그래서 이제 윗글자만 따서 그냥 편의상 나누는 겁니다. 이게 뭐 이렇게 딱딱 분리가 되지는 않지만은 자율활동이 있고 동아리 활동이 있고 봉사활동이 있고 진로 활동이 있고 독서 활동이 있고 수상실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독서와 관련돼서 본인이 학생부에 올릴 책이 생기는 거예요. 책을 읽어 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 책의 주제 중에서는 본인의 어떤 진로와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그거와 관련된 그것도 찾아낼 수 있고 요걸 갖다 첨삭하는 선생님이 계속 진로에 관한 상담을 하죠. 네가 학생부에 뭐를 올려라. 이 첨삭 과정은 상담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토론이나 글쓰기는 이게 전부 다 뭐죠? 대회입니다. 수상실적. 대회잖아요. 토론대회. 논술대회. 그러니까 이 논술 수업을 듣는다라는 게 논술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내신이나 수능에 필요한 능력을 키워주는 과정인과 동시에 어떤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꺼번에 제공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야 내신이 되고 비교과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 다음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 내신도 망했어요. 수능도 안 나와. 그런데 우리 아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논술 준비는 정말 철저하게 해왔어. 그럼 우리에겐 어떤 전형이 있냐 하면 내신이 거의 0%가 반영되고요. 실제로 대학 반영된다고 하지만 실질 반영률이 거의 0%.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그런 논술 전형이 있죠. 예, 상당히 많습니다. 딱 하나만 갖고 최악의 경우에 보험을 지금부터 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런 수업을 이걸 갖다가 기본 전형으로 삼아야 된다는 논리의 출발점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과적 사고력을 배양해서 내신 수능에도 도움을 준다. 비교과 준비 과정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다른 게 다 실패했을 때 논술만 100%로 선발하는 전형 굉장히 많습니다. 한양대도 있고요. 건국대도 있고요. 아주대도 있고요. 인하대도 있고요. 네. 밑에 대학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어쨌든 서울 경기권에 우리가 다닐 수 있는 대학들 중에 거의 10개 가까운 대학이 최저 없는 논술 전형을 뽑거든요. 예, 그 정원이 학생부 전형보다는 조금 적지만 명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백 명씩 뽑습니다. 대학마다. 예, 그런 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과정도 된다. 예, 그러니까 기본 전형을 이걸로 삼고 이걸로 꼭 대학을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 전형을 이걸로 삼고 그 다음에 내신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그냥 3월 달부터 맨날 내신 공부하면 내신이 잘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신을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죠? 내신을 잘 똑똑한 아이들? 내신을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일단 꼼꼼하죠. 그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안 놓쳐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에 굉장히 강하죠. 준비물 이런 거 빠뜨리지 않습니다. 내라는 거 다 내죠. 그렇죠? 내라는 거 다 내고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쁘게 내죠. 그렇죠? 뭐 프린터도 흑백으로 안 뽑아요. 걔네들은 칼라로 뽑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 그리고 살짝 지만 알죠. 야가요. 살짝 애들한테 노트 같은 거 잘 안 빌려줄 성향. 이런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은 평상시에 그 내신 공부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수업을 열심히 들어요. 열심히 듣다가 시험 기간 얼마 전부터? 대략 얼마 전부터 하던가요? 빠르면 한 달 전? 조금 늦으면 한 3주 전부터 내신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미친 듯이 하죠. 정말 집중력 있게. 단기 집중력이 좋은 아이들. 그렇죠? 이런 아이들이 깊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빠르고 얇게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내신을 잘하는 아이들인데 제가 이렇게 가르쳐 보면 이과 내신은요. 이과 내신은 1학년 때는 잘 티가 안 나는데 2학년 올라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신 잘하는 아이들의 성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과 애들한테는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이과는 2학년 딱 올라가면 내신도 수학과학이에요. 내신도 수학과학. 그리고 수학 잘하는 애가 내신 잘하는 애고 과학 잘하는 애가 내신 잘하는 애예요. 문과는 안 그래요. 여전히 꼼꼼쟁이. 1학년 내신, 2학년 내신, 3학년 내신이 이르기까지 여전히 꼼꼼쟁이들이 내신을 잘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줄이면은 내신은 실력이라기보다는 물론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력이라기보다는 성격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못하는 병은 잘 낫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이미 다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키워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과는 좀 다르지만 문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신을 지금까지 우리 아이가 이런 꼼꼼쟁이가 아닌데 내신형 학생이 아닌데 이걸 갖다가 엄마 욕심으로 야 그래도 학생부로 가야 돼 그러려고도 일반 공부를 했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내신이 아닌 아이를 갖다 내신형으로 자꾸 바꾸려는 이런 노력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면 좋은 거 플러스 알파. 내신은 플러스 알파다. 기본 전형은 이걸로 간다. 그러면 덩달아 내신도 좋아진다. 덩달아 비교과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게 갖춰지면 플러스 알파를 얻었으니까 원서 쓰면 되는 거고요. 이게 안 됐으면 딴 걸로 가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특기자가 있는데 여기 이제 어학이라고 돼 있지만 저희 학원의 예전 설명회 같은 걸 보시면 저희 학원 예전 설명회 같은 거 제가 이제 문과 특기자에 관한 소개한 게 이제 영상이 아마 작년 계열별 설명회인가? 그때 제가 샘플을 다 보여드렸는데 문과도 특기자가 꽤 있습니다. 문과도 특기자가 꽤 있는데 보통 뭐 인문학 특기자 연대가 대표적인 학기인데요. 학교인데요. 그 다음에 어학 특기자 이런 특기자들이 다 있는데 자 특기자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우리 어머님들한테 어떤 생각이 드시죠? 우리 애가 특기자인가 아닌가? 특기자인가요? 특기자는 어떤 애가 특기자죠? 특기가 있는 아이? 좀 특출난 아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학생 설명회를 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애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야,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본인들을 한번 생각해봐. 니네들이 특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어 없어? 애들이 못하죠. 그죠? 왜냐하면 아무리 학생들이 앉아서 생각해보면 난 특기자가 아니거든요. 특기자는 뭔가 정말 이 특자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 스페셜하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스페셜하지 않거든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이 없는 전형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학원에서는 매년 특기자 전형으로 아이들이 합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처음부터 특기자였냐 하면 그리고 졸업할 때도 특기가 있는 아이들이었냐면 그렇지 않아요. 이 특기자 전형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전형이냐면 아이가 내신을 봤는데 영어를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이제 내신을 봤더니 거의 1이네. 얘 영어를 잘하는군. 기본적인 영어를. 그 다음에 얘 성실하군. 판단하는 거죠. 비교과를 봤더니 영어 관련 수상 실적이 좀 있네. 자, 영어 관련 수상 실적이라는 게 뭘까요? 영어 말하기 대회, 영어 글쓰기 대회,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봉사나
뭐 동아리나 이런 걸 봤더니 영어 갖고 했네? 뭐 영자신문 동아리를 만들었네? 아니면 뭐 봉사를 하는데 뭐 영문으로 편지를 번역해주는 봉사를 했네? 이런 영어 관련 활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특을 봤더니, 세특이라는 건 이제 학생부의 세부 능력과 관련된 특기 사항을 선생님이 써주시는 건데, 영어를 좋아하고, 영어 능력이 우수하고, 뭐 이런 말이 있네? 진로를 봤더니, 뭐 외교관, 내지는 뭐 국제기구, 뭐 이런 말이 써있네? 그러면 얘가 영어 특기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기가 있어요, 특기자가 아니라.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못하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영어 내신이 거의 1이네? 뭐 열심히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영어 관련 수상적인 뭐 대회 열심히 나가면 되죠. 그 다음에 이런 동아리 뭐 본인이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봉사를 도전하면 되죠. 계속 이런 봉사 하겠다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계속 어필하게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영어를 좋아하고요. 네, 영어를 잘할 수 있고요. 영어 공부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요. 선생님이 써주신 거 영어를 좋아하고. 네. 이런 얘가 영어 특기자인 거예요. 근데 이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제가 오늘 좀 아까 상담한 그 중학교 3학년 아이도 제가 그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가 일반고 갔잖아. 일반고 갈 거야. 일반고 썼으니까. 그러면 네가 특기자 전형에 특기자 전형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뜻이야. 왜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어학 특기자나 인문학 특기자는 주로 외고 애들이나 이런 자사고 애들이 많이 갈 것 같지만 사실 일반고 애들이 거의 반을 붙어요. 반을. 그런데 일반고에서는 이런 걸 준비하는 애들이 없어요.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외고 아이들끼리 경쟁하는 이 특기자가 더 센 거예요, 오히려. 일반고 가서 이런데, 왜냐하면 대학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이런 영재고, 과고, 그 다음에 뭐 용인외대부고, 하나고, 뭐 이런 애들이 상상고 이런 애들을 전부 다 뽑았다. 3분의 2로. 그럼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난리 납니다. 서울대 폐지로부터 국민의 세금으로 뽑은 학교가 특정의 계층에 있는 아이들만 선발 난리. 그래서 서울대는요 절대 전체 합격생 중에 절반 이상을 특목고로 채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주요과들 있잖아요. 뭐 의대다. 그럼 의대가 뭐 예를 들면 수시로 뭐 수시 일반에서 12명을 뽑는다. 그럼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영재고 몇 명, 과고 몇 명, 일반고 몇 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다 많이 뽑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기자도 마찬가지죠. 특기자 전형이라고 써놓고 그걸 갖다가 이제 외고 자사고로 싹 채워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얼마나 예민해요, 그런 게. 국정감사 때 뭐 하겠어요? 국회의원들이. 특정 대학의 특정 전형의 합격자 분포도 조사해서 신문에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새로운 신문제를 만드는 거냐 이래서 비판이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일반고 아이들은 무조건 뽑아야 돼요. 그런데 일반고에는 이런 준비를 하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이 진명 아이들이 우수해서 특기자에 뽑히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1학년 때부터 제가 이런 걸 준비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아이가 긍정적이면 돼요. 야, 이런 거 준비해보자. 선생님, 뭐 나 놀려? 이게 뭐야? 내가 무슨 특기자야?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긍정적으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아이들 차곡차곡. 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저희 학원에 특기자 전형에 합격한 애들 보면 다 그래요. 뭐 구안고등학교 아이, 그 아이는 뭐 1점대 한 중후반의 내신인데, 걔는 그 아이가 이제 연대 특기자를 갔는데, 어학 특기자를 갔는데, 그 아이가 외국어를 유창하게 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대단히 똑똑하냐? 똑똑한 아이지만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냥 아주 평범한 아이예요. 아주 성격 예민하고, 자주 울고, 그런 아이인데,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일하셔갖고 아이가 이제 거의 혼자서 집에 오면 이제 혼자서 시간을, 동생은 어리고 뭐 그런 아이였는데, 저희 8층에서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했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연대를 갖다 영어 특기자로 쓰겠다 그랬을 때 학교에서도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무슨 특기자냐 이렇게 붙었죠. 구암고 아이가 붙었고, 그 다음에 단곡고는 지금 매년 2명씩 저희가 특기자로 붙인 것 같은데, 최근 2년간. 근데 그런 아이들도 어학 특기자로 붙은 아이도 한 번도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는, 물론 베트남 같은 데는 갔다 왔어요. 4박 5일 이렇게. 그런 거 말고 어디 뭐 연수를 간다라는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고. 근데 제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학생부에.
예,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이렇게 써 있고 그다음에 뭐 인문학 특기자를 붙은 또 우리 단국 아이도 그 아이도 뭐 대단한 게 없어요. 걔는 아주 확고하게 국어를 전공하고 싶고 국어 교사가 되고 싶고 국어 관련 활동을 많이 하고 국어 관련 뭐 이렇게 논문도 쓰고 국어 관련된 동아리도 하고 뭐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한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가 내신은 뭐 한 그 서울대 연구대를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신, 예, 어려운 내신이지만 그 이런 특기자로서는 충분히 이렇게 비교과에 이렇게 그 이것저것 해놓은 게 있어갖고 그 1단계는 이제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예. 그 다음에 영어 이게 이제 물론 시험 영어로 보는데요. 시험 영어로 보는데 1단계가 에세이예요. 글 쓰는 거. 예. 그래서 저희 이제 학원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강좌에 이제 그런 반이 있거든요. 예. 그런 반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반에서 계속 이제 글쓰기를 한 거, 영어 글쓰기를. 예. 토픽 라이팅이라고 해서 이제 주제를 한 가지 정하고 계속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편 정도. 그렇게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처음에나 오래 걸리지. 뭐 매주 쓰다 보면. 그 다음에 영어로 글 쓰는 방법들이 있죠. 예. 그런 툴에 그 익숙해져서 이제 글을 계속 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비교과 상담하면서 영어로 이런 활동 해봐라, 이런 활동 해봐라 선생님들이 계속 얘기해 주시니까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럼 자기가 특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고 2단계는 이제 인터뷰를 하거든요.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딱 그러니까 우리 애는 영어를 못하는데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인터뷰가 영어 발음이 좋으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 일단 들을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터뷰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의 생각이. 발음이 좋은 아이가 뽑히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렇죠? 아니 대학에서 이 아이를 뽑아서 수업시키려고 뽑는 거 아니잖아요. 수업 듣게 하려고 뽑는 거잖아요. 그럼 말하기 능력이 더 중요해요? 듣기 능력이 더 중요해요? 일단 들을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현을 하는데 발음이 좋은 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있는 애가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아이를 뽑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예. 그래서 저희 지금 그 EM이라고 하는 반이 있는데 지금 EM반 선발을 하거든요. EM반 선발하는데 그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EM반의 요건 첫 번째가 뭘 것 같으세요? 외국에 살다 왔을 것은 아닌 것 같고, 예. 영어를 좋아할 것. 영어를 좋아할 것. 이게 이제 EM반의 요건입니다. 예. 두 번째는 그 지필고사에서 어느 정도의 영어 성적은 얻어야죠. 굉장히 잘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영어 성적을 얻을 것.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죠. 시험을 2번 봤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예, 2번 봐서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뭐냐면 1점대 내신이 가능할 것. 네, 1점대. 그러니까 영어는 거의 1등급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골고루 봤을 때 1.5건, 1.6건, 1.7건, 1.8건 괜찮은데 어쨌든 1점대가 가능할 것. 예.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소통 능력이 있을 것.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그 제가 이미 우선 선발, 제가 이미 인터뷰를 다 해서 능력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이미 선발해놨고 추가적으로 선발하는 아이들은 내일 인터뷰를 합니다. 학원 내에서. 저희 담당 선생님이 1대1로 인터뷰를 해서 얘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또 새로 이제 반을 짜죠. 예. 올해는 이제 자원이 많아서 그 좋은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반이 앞으로 좀 잘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요는 대학 입시 조감도를 갖고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는 전형이라는 것을 학생부 전형 한 가지로 그 너무 이렇게 좁혀서 생각하지 말자. 그 다음에 대학에서 그 얘기하는 전형의 이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서울 시민으로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걸 갖다 편면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 학생 설명회할 때 했던 말인데 최대 가능성의 원칙. 최대 가능성의 원칙이란 무슨 뜻이냐? 나는 어떤 전형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라. 그럼 선생님이 가면서 줄여줄게. 네가 이걸 뭐 어렵다 이걸 하지 말자 이렇게 내가 가면서 줄일 테니까 처음부터 자기의 한계를 너무 이렇게 좁혀서 이렇게 시작하지 말아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출발해라.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런 얘기를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모집 인원 비율 증가는 더 이상 설명해서 말할 필요도 없는, 그렇죠? 대학들은 왜 이렇게 수시에서 그 학생들을 자꾸 많이 뽑으려고 할까요? 네, 이런 경향은 이과가 훨씬 심해요. 이과가 수시 훨씬 더 명수가 많거든요. 문과는 여전히 정시가 웬만큼 됩니다. 문과는.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런가를 따져봤을 때 그 문과는 이게 서울대가 항상 문제인데 서울대가 정하면 나머지 대학들이 이제 쭉 정하거든요. 근데 문과는 서울대가 끝까지 기다려도 서울대 올 놈들은 온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대 제일 좋은 대학이니까. 근데 이과는 서울대라고 해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끝까지 기다렸다가 다 뺏기죠.
포항공대에 뺏기고 카이스트에 뺏기고 정시까지 기다리지 않으니까 수시 붙어버리고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수시 모집 인원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수시 모집 인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학생들은요 수시로 가야 돼요. 수시로 가야 됩니다. 이제 정시까지 가면 정말 슬픈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정시로 수시 원서를 쓸 때 정시 지원 가능선이라는 거 설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 건국대나 경희대나 뭐 동국대나 홍익대나 이런 대학을 정시로 갈 수 있다 라고 판단하면 수시 지원은 어디를 하겠어요? 수시 지원은 뭐 성대나 한대나 연고대나 뭐 중대나 뭐 이런 데를 할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그 정시 지원 가능선이 이러한데 학생부 전형 가능선이 뭐 예를 들면 국민대다, 명지대다, 뭐 가톨릭대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수시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쓰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정시 지원 가능선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정하는 거냐면 일단 고2 때까지 고2 때 이제 모의고사를 3번을 보니까 그 모의고사를 기초로 해서 고3이 되면 3월 모의고사 보고요. 4월 모의고사 보고 6월 모의고사 보고 7월 모의고사 보고 9월 모의고사 가채점까지 보고 수시원서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2 때 모의고사 성적 패턴하고 고3 때 5번의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수시원서 전에 이 5번 정도의 그 모의고사를 분석을 하면 정확하게 이 아이가 몇 등급 100분이 얼마 여기까지는 계산이 안 되겠지만 여기에서 여기 사이 이 정도 예측 가능할 거잖아요. 그걸 보고 이 아이가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학생부가 예를 들면 뭐 2.7이다. 2.7이면 여기 못 넣거든요. 그러면 학생부 전형으로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쓰면 정신이 이상한 거죠. 왜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는데 왜 미리 써서 이렇게 수시 합격해서 정시에 지원을 못하는 거를 학생들 사이에서는 수시 납치다라고 부르거든요. 수시에서 납치당해서 정시 지원을 못한다. 네,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만약에 그 논술 전형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원서를 안 쓰겠죠, 얘는. 그렇죠? 그래도 한번 써보지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술 전형은요 준비 많이 하는 애가 무조건 붙어요. 논술 전형은 특목고 아이가 붙는 게 아니고요. 준비를 많이 하는 애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고2 때까지 준비를 안 하다가 고3 때 딱 정신 차려보니까 모의고사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학생부로는 더 낮은 대학밖에 못 갈 것 같고 논술 준비는 안 돼 있다? 그럼 그때 와요. 여기 논술 수업 있나요? 네, 저는 안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냥 못 받죠. 왜냐하면 받아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가 상담을 해보고 그것도 시험을 보죠. 글을 한번 써보게 하세요. 이렇게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글을 한번 써보게 하세요. 그래갖고 글을 써본 게 결과치가 지금부터 준비해도 괜찮다 싶으면 받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일단 그 논술 문제 형식에 관한 이해도 너무 낮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도 계속 잘 안 돼. 글이 굉장히 길거든요, 제시문이. 그런 걸 읽는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안 받죠. 그거는, 그리고 아이한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야, 미안한데, 너 지금부터 논술 전형 준비해봤자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수능에 올인해. 그게 더 낫겠다라고 이제 상담을 해주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보다 이런 대학은 안 쓸 거니까 수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무조건 좋은 대학이기 때문에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가야 되는 거죠. 정시까지 가면 슬퍼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원래 지원할 수 있었던 대학보다 더 낮은 대학을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입시 패턴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중심 전형 지속적 증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얘기냐면 꼭 맞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적 데이터고요. 항상 우리는 통계를 볼 때 우리가 관심 있는 대학의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생각보다 명수가 적다는 걸 아까 계산을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거죠. 점점 논술 구술 문제에서 이런 독서 능력이나 시사적인 그런 아이들의 뭐라 그럴까요? 시사적인 거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그런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올해도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좀 선명한데, 저희 아이가 올해 저희 학원 아이인데, 일반 전형, 서울대 일반 전형인데,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을 보고 온 거죠.
근데 그 아이가 학과가 이제 간호학과예요. 간호학과인데 이제 시험 문제가 금요일 날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보고 와갖고 29일 날 발표인데 1단계 서류는 통과했고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은 수능이 안 들어가거든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1단계 통과했으니까 면접만 잘 보면 붙는 거예요. 뭘 물어보느냐 이렇게 했더니 두 문제를 물어보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간호사를 뽑는 거잖아요.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예비 간호사를 뽑는 건데 첫 번째 문제가 예술의 융복합화 현상에 대해서 말해봐라. 예술의 융복합화 현상이 예술의 융합복합을 합해서 융복합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1번 문제.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밑에 서브로 나온 그런 질문들이 오페라가 뭐죠? 뭐 의상, 그 다음에 연극적인 요소, 미술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음악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융복합된 그런 예술 형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디오 아트로 유명한 백남준의 예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가야금 연주자인데 그 뭐더라? 견월망지라는 그 뭐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 가야금 공연이에요. 가야금 공연인데 뭐 테크놀로지 예술하고 기술을 접목시킨 그런 형태의 공연들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예술의 융복합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 복지라는 것을 정책적 차원에서 이게 이제 그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이걸 갖다가 이제 얘기해봐라. 이거 아까 제가 무슨 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예.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서부터 바라보면 이게 부모님들이나 학교 쪽 입장,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님들하고 입시를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하고 약간의 이 갭이 생겼을 때 그 차이가 뭘까를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상담하기가 좀 어렵다고 느낄 때가 이럴 텐데요. 부모님들은 이렇게 밑에서 보세요. 중3에서 고1에서 내신, 뭐 이렇게 수능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옆에 어딜 갔대, 얘가 내신이 몇이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저는 뭘 보냐면 마지막에 대학이 뭘 보지 이걸부터 보는 거예요. 어떤 애를 뽑으려고 그러는 거지? 도대체 어떤 아이를 뽑고 싶어서 이런 문제를 내는 거지? 저는 거꾸로 보는 거죠. 거꾸로. 왜냐면 저는 매년 그걸 겪잖아요. 붙고 떨어지고 보잖아요. 어떤 문제를 안 그걸 보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고3 때 그 대학 그 과를 붙으려면 아니면 그 대학 가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에 답을 하려면 지금 뭘 해야 되지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맨 끝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밑으로 와서 이렇게 역순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보잖아요. 매년 대학별고사가 끝날 때마다 논구술 문제를 대학별 문제를 쫙 모아서 풀어보시는 부모님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는 언론에도 다 오픈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예, 서울대가 본인 서울대학교의 그 홈페이지에도 올릴 거예요. 예, 이게 다 오픈되어 있는데 그런 건 잘 안 본다라는 거예요. 안 보고 그냥 밑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이게 좀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거죠. 거꾸로 가야 돼, 거꾸로. 그게 거꾸로 학습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인데.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이 지금 요동치고 있죠. 그래서 한쪽은 올리고 있고 한쪽은 없애고 있습니다. 이 묘한 분위기예요.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는 대학이 점점 늘어나고 최저학력 기준을 높이는 대학도. 그러니까 이런 그 옛날에는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매년 조금씩 변했어요. 매년. 근데 최근에는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빡빡하게 뭐 연대 같은 학교는 굉장히 빡빡하게 올리고 있고요. 예, 중위권 대학에서는 많이 없애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바라보면서 이것도 무슨 변화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단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는 대학은요. 제가 봤을 때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양대 좋은 대학이잖아요. 근데 수능 최저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수능 최저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거든요. 한양대가 40대 60일 거예요. 논술 전형이. 근데 이제 40 플러스 60이라고 반영하면 내신 반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걸 실제로 들여다보면 5월 1등급이면 40점 만점이고요. 5월 2등급이면은 39.9, 5월 3등급이면 39.7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4등급, 5등급까지는 다 똑같아요. 1점 차이가 안 나요. 그럼 이게 내신을 반영하는 거예요? 안 반영하는 거예요? 안 반영하는 거죠. 그렇죠? 5등급 밑으로 떨어지면 조금 1점 차 이상 벌어지는데 어떻게 한양대 오는 애 중에 5등급도 안 되는 애들은 없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있다는 사실. 어떤 애들이냐면 그 무슨 자사고나 특 먹고 다니는 애들은 6등급짜리도 7등급짜리도 이제 한양대 넣죠. 예,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일반고를 갈 예정이거나 아니면 다니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논술 전형에서 내신은 이제 없는 거다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4, 5등급은 없을 테니까. 맞죠?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분들은 자신이 없나요? 4등급, 5등급도 그런 건 아니시죠? 4등급, 5등급 다 가질 테니까. 그럼 이제 논술 60%인데 여기에 수능 최저가 없다. 이건 무슨 뜻일까? 자, 수능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내신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이 시험을 갖고 똘똘한 아이를 골라낼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했으니까. 대학들은 어느 정도까지 철저하게 하냐면은 그 매년 이제 신입생을 뽑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부 전형으로 들어온 아이, 정시로 들어온 아이, 논술 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4년 동안 학점을 어떻게 받는지,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졸업해서 뭐가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추적해요. 무섭죠? 예, 대학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학점이 좋다 그래서 꼭 예를 들면 사회에 나가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 이런 것까지 다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형 이 명수를 조정을 하거든요. 시험 방식을 바꾸고 대학은 그런 노력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참 어찌 보면 되게 이게 조야한 지식 갖고 대학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대학이랑 싸우려면 우리도 굉장히 똑똑해야 돼요. 싸우는 건 아니고 그 대학에 가려면 우리도 굉장히 똑똑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최저를 없애는 대학들을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대학들이 이제는 대학별고사를 워낙 오래 출제하다 보니까 자신이 있구나. 문제를 어떻게 내면 어떤 애를 뽑을 수 있다라는 글을 보면 그걸 갖다가 선별해낼 수 있는 자신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우리한테는 뭐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에 관해서는 이것도 이제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학원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굉장히 많이 가요. 많이 가는데 제가 그 모대학 입학처장으로 계신 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인데 그분을 이제 만나서 들은 얘기예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너는 그분이 이제 제 10년 선배입니다. 10년 선배인데 야, 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 정말 어려워요. 어떨 때는 다 붙을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다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이게 계량화된 걸 갖고 뽑는 게 아니잖아요. 정량평가 아니라 정성평가니까 뭐 자소서, 학생부 이런 거 갖고 1단계 뽑는 거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이런 자소서와 이런 학생부가 1단계 통과할까? 물론 사실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하도 많이 보니까. 근데 어떨 땐 정말 두렵죠. 이거 쓰라 그랬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아,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고 대학의 입장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봤을 때는 매년 바뀌어요. 대학이. 그러니까 이 정도 1단계 이게 왜 그럴까? 이 심사하시는 분마다의 주관도 상당히 많이 개입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 모대학 입학처장 하시는 우리 선배님의 말씀 뭐냐면 니네도 그렇지 우리는 우리가 어떤 애를 뽑는지도 모르면서 뽑고 있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록만 갖고. 예.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되게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성적이 좀 낮더라도 다른 활동이 강하면 뭐 미래 발전 가능성을 놓고 대학에 갈 수 있는 전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안개 속 전형이다. 뿌예요. 뿌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 믿고 가는 건 좀 위험하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그 영어 제시문이에요. 가가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 거고요. 나는 이제 한글 제시문이 나오는 거고 그 실제로 그 면접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 샘플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문제 1이 뭐냐 하면 영어 제시문과 한글 제시문을 읽고 가와 나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설명해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면접이라 그러면 뭐 고등학교 어디 나왔니? 뭐 이런 거 아버지 뭐 하시니? 이런 게 면접일 것 같은데 뭐 실제로는 면접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번 문제는 그 기아로 고통받는 외국의 아이들을 위해 기부를 요청하는 국제구호단체의 편지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편지에 따르면 3만 원을 기부하면 10명의 아이들이 한 달을 살 수 있지만 이를 외면하면 이들은 곧 죽게 된다고 한다. 국제구호의 실효성과 한계를 고려하여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지를 말해봐라. 이건 어떤 선택을 하게 됐냐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선택의 당위성을 어떤 논리 체계를 세워서 설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논리력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면접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문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내신 공부만 해갖고 이런 걸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독서를 해야 되고요. 평상시에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과 문제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넓이를 구하라,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선명해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로 키우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르쳐서. 근데 문과는 아까 보셨지만 무엇인지 설명해봐라. 어떤 선택을 하겠는지 너의 근거는 뭐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문과가. 범위도. 이과는 범위가 있잖아요. 수학. 수학 어디까지 가르치면 되나요? 네. 뭐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대학 미적분학까지 가르치면 이제 끝난 거죠. 최상위권 애들. 네. 그 전에는 뭐 그 미적분하고 기백 확통을 한 3바퀴씩 돌리고 수능 사전 문제 풀리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서울대 연대고대 출제됐던 문제들 다 풀리고 그럼 끝이 있는 거죠 이게. 문과는 끝이 없어요. 뭐 어디까지 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과 입시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과학 얘기네요. 과학. 이것도 이제 과학 문제니까 크기의 비는 얼마냐. 그 다음에 함수로 구해라. 이과 문제는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대학별 고사의 형태가 이렇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환율 문제예요. 예. 우리 아이들의 심정을 그대로 느끼고 싶으시면 어머님들 갖고 계신 프린트에 그게 있나요? 없나요? 잘 안 보이시죠? 예. 읽기도 싫은데 안 보이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이것도 오늘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풀 문제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수능 2018 수능 환율 수능 국어 환율 딱 검색하면 바로 이게 나올 거예요. 지문이.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정부는 뭐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적 자 읽어볼게요.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와, 딱 3줄 읽었습니다. 갑자기 나가서 500이나 한 잔 먹으면서 그냥 사는 얘기를 하고 싶죠?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읽으면서 벌써 이제 헉 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4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동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까지 읽으면 이 4가지가 뭐였는지가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이미. 네, 기억 안 나죠. 벌써 4가지가 뭔가가 있었는데 그 4가지를 첫 번째를 뭐고 두 번째를 뭐다까지 읽으면 4가지가 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벌써. 네. 이 아이들의 읽기 능력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독서량 읽기 참 말만 많이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모르시나요? 저 봉천역에 여지껏 광고를 한 번도 안 해본 학원인데 하이니티 학원이라고 하이니티 학원이라는 학원이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군요. 지지난주에 하이니티 이제 학부모 간담회 설명회 저희 재원생 어머님들 모시고 4번을 했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분야별로 나눠서 4번을 했는데 4번의 설명회를 다 합치면 8시간 돼요. 4번의 설명회를 2시간씩 하니까. 근데 그 8시간 설명회 중에 정확하게 6시간이 뭐에 관한 얘기냐면 독서에 관한 얘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어머님들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직업이 대학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관악동작 지역에 저만큼 대학을 많이 보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데 잘난 척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대학 보내는 게 직업이고 누구보다 대학을 많이 보내본 사람이 학부모 설명회를 하면서 영어 수학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지금? 독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서 얘기를.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 대상으로. 중학교 내신 성적 적당히 보게 하세요. 뭐 올 A면 어떻고 B가 좀 있으면 어떻겠어. 석백이 5%면 어쩌고 15%면 어떻습니까? 상관없다. 책을 읽혀라.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도서관을 한 달에 몇 번 가나요? 엄마 일단 첫 번째 가장 많은 대답 모른다. 두 번째 대답 가끔 가는 거는 같다. 예. 그래서 제가 도서관을 일주일에 2번은 가야 된다. 초등학교 중학교로.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엄마 아빠와 아이가 함께 서점을 얼마나 자주 가느냐. 그래서 한 달에
그 한두 번은 꼭 가라. 그래서 제가 뭐 서점이 어디 있다, 시립역에 가면 어디 있고 저기 사장님 가면 어디 있고 위치까지 알려주고 거기 가서 뭘 해라, 책을 고르는 방법, 아이와 서점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 이런 걸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들한테. 왜 그러냐면 이걸 보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학교 국어교과서 달달달달 외워갖고 이런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부족합니다.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의 수준하고요, 여기 나오는 지문의 수준은 거의 그 초등학생과 대학생 정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글을 읽어내려면 평상시에 이런 어려운 텍스트를 갖다 끊임없이 이렇게 읽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은 아이들, 좋아서 그렇게 하지 않은 아이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를 풀어야 사회권 대학을 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야, 맞춰야. 올해도 저희 학원에 이 국어 100점짜리들이 몇 명 나왔거든요. 근데 걔네들의 특징은 다 똑같아요. 한 가지예요. 뭘까요? 어렸을 때 책만 읽은 애들. 어렸을 때 책만 읽었다. 이겁니다. 저도 제 아이들이 있지만 저는 제 아이들 공부 둘째는 안 시키는데 지가 많이 하는데 첫째는 제가 공부 하나도 안 시키거든요. 오로지 책만 읽혀요.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됐지만 오로지 책만 읽으라고, 책만. 그래서 지난주에도 서점 저기 무슨 몰이죠? 신림역 1번 출구에 포도몰인가요? 거의 저는 서점은 아는데 거기에 이제 9층에 가면 7층인가요? 7층에 가면 반대 누니스라는 서점이 있어요. 네, 거기 가서 저희 아이 데리고 가서 골라. 그래서 아이가 몇 권 골라오면 그 중에 제가 이거는 이런 책이고 이런 책, 이건 읽자. 이거는 좀 아니다, 빼자. 그래서 아이가 골라온 거 4권 사주고, 제가 아빠가 골라주는 책 3권 사주고 7권 사줬어요. 지난주에. 7권 사줬는데 오늘 물어보니까 5권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잘 키우고 싶잖아요. 좋은 대학도 보내고 싶고, 성공하게도 만들고 싶고, 행복하게도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이.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아빠가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중3, 고1 학부모님들도 아직 안 늦었으니까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아까 대입이라는 실효성, 성공에 대한 실효성의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반 능력을 높여준다는 차원에서도 이런 독서와 관련된 수업, 독서와 관련된 활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도. 자, 이건 이제 영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3점짜리, 이게 영어 3점짜리 문제거든요. 빈칸 3점인데 이것도 잘 안 보이실 텐데 결국 읽어보면 무슨 얘기냐. 이거 한국말로 바꿔놔도 애들 잘 못 맞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리고 여기 보세요. 빈칸인데 빈칸이 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 1번을요, 보기 1번을요, 요 문장을 따로 해석하고 이 보기 1번을 따로 해석해서 이걸 합쳐갖고 해석하라고 해도 잘 안 돼요, 애들은. 그러니까 빈칸이 단어 하나인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거만 넣어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되지만은 이게 길어버리면 이게 조합이 안 돼요, 애들이. 그럴 정도의 이제 사고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결국은 글을 읽는 힘이 약하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학종에서의 평가 요소인데 봉사도 있고 진로도 있고 독서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율활동, 그 다음에 수상경력, 그 다음에 동아리, 이런 것들이죠. 이 행특은 선생님이 써주는 거니까 나머지 이제 자격증은 이제 따는 거고요. 요거를 제외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영역에서 비교과를 기록해 나가는데, 자, 이걸 어떻게 기록할 거냐, 이런 의문이 생기시는데, 그런 질문 제가 많이 받거든요. 선생님, 학생회 회장을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그것이 본인의 진로에 커리어를 써나가는데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느냐,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왜, 어떻게, 그 다음에 방향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상경력 샘플인데, 자, 교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문과 아이들이 이제 탈 수 있는 상들을 잔뜩 써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과 우수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상, 표창, 효행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쓰기, 그 다음에 무슨 논술,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 발표대회,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 하는 이제 대회들이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학생 토론대회, 토론대회하고 논술대회가 없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다 있는 대회가 토론대회, 논술대회, 영어 말하기 대회,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이건 다 있고, 그 다음에 수학경시대회. 문과 아이들도 수학경시대회 나가면 좋죠.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문과 아이들이 수학경시대회 나가서 수상 가능성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경시의 그 교내 경시의 출제 범위는 문이과하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중학교 수학하고 더 관련성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끼케야 고1 과정까지 요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문이과 상관없이 교내 경시는 이제 나가면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자율활동의 예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의 요거는 자료집에 있나요? 네,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행사 이런 데 참가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해가 나와 있고, 봉사활동은 이제 뭐 교내 봉사가 있고, 지역 봉사가 있고, 자연보호가 있고, 뭐 캠페인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봉사도 그 예전에는 정말 무슨 꽃동네 봉사, 뭐 관악구청 봉사, 뭐 서울대 도서관의 책정리 봉사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봉사활동의 중요성이 점점 이렇게 강조가 되면서 정말 멋진 봉사들이 많아요. 멋진 봉사라 함은 그 뭔가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으면서 아이의 진로와 관련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봉사들이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학생 보면 딱 두 가지 나눠요. 봉사를 찾아서 하는 애. 찾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학원에 이제 비교과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애들이 쫄러와요. 선생님 저 봉사 뭐예요? 예, 이렇게 오는 아이들은 이미 사실은 좀 학종이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예, 좀 어려운 아이.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학종이 가능한 애들이냐면 쫄러와서 선생님 제가 이런 봉사를 찾아봤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는 가능성이 있는 애예요. 이해가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본인이 좀 그 뭔가 적극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아이들. 그래서 선생님이 야 이런 봉사 말고 이런 봉사도 한번 찾아봐. 이러면 찾아봤는데 저한테 어려울 것 같아요. 저한테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거. 아니면 선생님 이 봉사는 하고 싶은데 1단계 서류가 있는데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뭐 이런 유의 아이들, 이런 유의 질문을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학종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고 그래서 학종은 정말 좀 특히 문과는요. 이과는 학종이 좀 성격적으로 적극성이 좀 떨어져도요. 수학과학이 우수하면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문과는 사실 그 아까 좀 내신도 제가 성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그 비교과 활동들도 문과는 성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십도 중요하고요. 예, 남들 배려하는 마인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동아리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데 애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애들을 모으려면 애들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 하자 그랬을 때 애들이 싫어하는 거 안 한다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과는 성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명해 들으시고 다 이과로 바꾸는 거 아니죠? 너무 제가 비관적인 말을 해갖고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농구술 강좌를 왜 들어야 되느냐 이게 마지막에 그 아까 보여드린 환율 지문이나 이런 거 비문학 지문이 뭐 어디서 나오냐 하면 비문학이라고 예전에 썼고요. 비문학은 문학의 반대말이죠. 지금 이제 독서 영역이라고 하는데 수능에 이제 전체 양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여기서 나오는데 언어 관련 지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 관련 지문이 나오고 인문학이라고 하면 이제 역사나 아니면 철학이나 이제 이런 지문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 사회 관련 지문은 정치나 이제 경제나 이런 지문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술 관련 지문 그 다음에 기술 관련 지문 그 다음에 과학 관련 지문 뭐 이런 6가지 영역에서 이제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 제일 어려웠던 지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제 지문하고 기술 지문이었어요. 2개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예. 근데 이런 지문을 이제 맞춰내면 되는 건데, 이런 지문을 우리가 교과서상에서 이렇게 만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독서를 하다 보면 여기서 독서라는 게 무슨 소설 읽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문학 독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과의 비교과라는 거는 전부 다 이런 거거든요. 독서, 토론 이런 것들이라서 비교과에는 상시적 대비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술, 구술 같은 대학별 고사 준비를 이제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수업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적과 상관없습니다. 성적이 안 좋으면 여기서 성적이란 내신 수능이죠. 내신 수능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저희 학원 수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구성이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논제 분석이라는 게 장문의 글을 읽고 이제 게시문을 이해하는 건데 논리적 글쓰기를 하고 첨삭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 첨삭 과정이 사실은 비교과 상담을 하는 과정이다. 아이를 파악하고 그 아이한테 맞는 비교과를 추천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박홍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박홍 선생님이라는 분은 네이버에 쳐보시면 이분이 쓴 책이 이제 쫙 나오는데 인문학 작가세요. 강연하고 저술 활동을 주로 하시는 분인데 저희 학원은 이제 논술 원장이죠.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우리 첨삭하고 아이들 비교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이제 임선 선생님이고 이 두 분이 이제 수업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국사는 이거는 방학 때 저희 아이들 특강으로 이제 그 매년 하는 건데, 내신을 그 1학년 1학기 때 실제로 이제 준비를 해보면 제일 부담스러운 과목이 영어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국사예요. 왜 그러냐면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예. 국사 교과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보통 다 배우거든요. 예. 그리고 고2 때는 수업을 안 하고 고3 때도 수업을 안 하는 학교가 대부분인데, 교과서가 500페이지쯤 돼요. 교과서 페이지가, 국사 교과서가. 그러면 중간기말 하면 한 번에 몇 페이지 시험 본다는 거죠? 120, 30페이지를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120페이지짜리 역사책을 애들한테 읽으라면 못 읽어요. 똘똘한 아이들 빼고. 국사에서 또 이 어려운 용어. 그래서 제가 이제 방학 때는 특히 이제 내신 중요한 아이들은 방학 때 꼭 이렇게 함수사 특강을 미리 만들어요. 그래갖고 한 반 내지 두 반을 이제 개강을 시키는데,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은 제가 듣지 말라 그래요.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해라. 애들이 바쁘니까. 근데 국사 내신이 당장 3월 달부터 애들한테 폭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이게 좀 어려운 아이들은 방학 때 좀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영어 특기자를 준비하는 클래스입니다. EM 클래스라는 건데, 네, 방향성은 두 가지죠. 영어 특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그 영어 특기자에 지원하지 않더라도 학종에서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을 뭐 대회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동아리도 그렇고 비교활동을 영어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그래서 대상은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요. 주요 수업 내용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얘기고, 저희 학원 아이들은 이미 제가 대상자를 선별을 해놨고요. 이런 수업에 이제 관심 있으신 어머님들은 저한테 그 상담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짧게 아이 만나서 결정이라기보다는 좀 그렇고 판단을 해드릴 수 있어. 너는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다. 너는 다른 전형으로 가자. 뭐 이렇게 제가 판단을 많이 봤으니까, 그런 아이들 많이 봤으니까 판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수학 경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실 외부에서 시험을 봐서 수학 성적을 받아서 학생부에 올리는 게 지금 금지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교내 경시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왜 중요해졌냐면 실제로 이제 각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1단계 통과하는 아이들의 학생부를 보면 상장의 개수가 몇 장이냐부터 처음 세거든요. 물론 개수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유의미하냐가 중요한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개수가 돼야 돼요. 상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사특목 계열보다는 일반고를 보내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고 가서 아까 교내상 중에서 학업 우수상 이런 거 말고, 시험 잘 봐서 받는 상 말고, 비교과 관련 본인의 활동을 통해서 받는 상을 20개 이상 받을 수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도만 잘해주면. 예,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런 특별한 고등학교를 갔을 때 20개가 아니라 2개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학종에서 아무리 세특이 좋고 행특이 좋아도요. 세특은 이제 세부특기상이고 행특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인데, 세특, 행특이 나쁜 애들은 없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게 어머님들 눈빛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이렇게 날카로운데, 담임 선생님이 행특을 갖다가 얘는 뭐 평상시에 뭐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고 뭐 행동이 바르지 않으며 이런 글을 쓰겠어요? 예, 그렇게 안 해요. 전부 다 미사여구죠. 예,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드러낼까를 고민하면서 글을 써주기 때문에 행특, 세특이 나쁜 애들은 거의 없고요. 결국 대학에서 아이를 판단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얘가 교과 관련 학업 능력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과 관련. 그러니까 여기서 교과라는 뭐 수학 내신이 아니라 수학과 관련된 학업 능력이 좋으냐, 수학 경시 같은 걸 판단하는 거죠. 그다음에 과학 키주왕 선발대회, 과학 논술대회 이런 거예요. 그럼 교과 관련 학업 능력이 뛰어나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건데, 상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은데, 이과 아이들도 영어상 받으면 좋고요, 문과 애들도 수학상 받으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상을 많이 받느냐? 아주 쉽습니다. 계속 나가면 됩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계속 나가면 되는데, 실제로 여기 일반고에 보면 영어 말하기 대회 한다라고 하면은 전교생이 뭐 한 학년이 한 250명 되잖아요. 거기에 출전하는 아이들이 30명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대회마다. 아이들이 이제 못 나가는 거죠. 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가면 돼요. 자꾸 나가면 받아요. 계속 나가면 받아요. 진짜로 받습니다. 제가 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신과 관련해서 1학년 내신과 관련해서 2학년 내신과 관련해서 당장 중간고사 이게 5월 달에 대회가 제일 많잖아요. 중간고사 끝나고. 그래서 중간고사와 관련된 이런 공부는 겨울방학 때 다 해놓고 3월 달부터 계속 그냥 대회만 나가는 준비만. 그게 학교별로 학사 일정에 쫙 뜨거든요.
연간 이런 대회 계획이. 그러면 학교에서 얘기 안 해도 다 미리 찍어놓고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뭐 예를 들면 국어경시 대회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선생님 국어경시 대회에서 뭐 나와요? 작년 문제 좀 보여주세요. 막 이래요. 받아갖고 오고. 그래서 3월달, 4월달 계속 비교과 준비를 해야죠. 예. 근데 내신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게 된다면 걔는 이미 이런 그 수상을 통해서 학종을 노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바빠요, 애들은. 정말 바쁘고요. 그래서 방학 때 미친 듯이 제가 저희 애들 방학 때 몇 시에 부르는지 아시죠? 예, 08시 50분. 몇 시에 집에 보내는지 아시죠? 예. 빠른 애가 22시. 늦은 애는 23시 30분. 이게 저희 아이들의 월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일요일 날은 13시 40분. 부터 아래는 똑같이. 이건 일요일.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 7일. 예, 방학 때. 웃음의 의미는 뭐죠?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할까? 이런 건가요? 이렇게 공부를 안 할 거면 대학을 낮추면 됩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저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공부를 못하겠으면 대학을 낮춰라.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얘기가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희 개미와 배짱이 얘기 알지? 네. 배짱이 여름에 뭐 했어? 놀았죠. 겨울에 어떻게 됐어? 굶어 죽었죠. 개미는 열심히 일했죠. 나중에 어떻게 됐어? 행복하게 잘 살았죠. 그래. 너 개미야 배짱이야. 공부를 안 할 거면 대학을 낮춰라. 이거죠. 대학은 좋은 대학은 누가 가야 된다?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가야죠. 당연히. 이런 애들 위해서 양보해야죠. 그렇죠? 전국에 아까 몇 명이었죠? 뭐 4만 명이든 몇 명이든 그런 아이들만 가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를 시킵니다. 이미 뭐 아이들은 다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예비고일 뭐 매년 똑같지만 올해도 시작할 때 들어왔던 아이들이 지금 한 10% 정도 그만뒀죠. 예. 10%. 안 잡았죠. 예. 안 잡습니다. 예. 절대 잡지 않아요. 왜 안 잡냐면 다시 올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이 후회하고 다시 오거든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미 지금까지 6주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견딘 애들은 이제 방학 때 견뎌요. 예. 요새 일요일 날 자율등원인데 절반 이상이 옵니다. 자율등원인데 지금은 자율이거든요. 절반 이상이 오고요. 10시 넘어도 애들이 집에 안 갑니다. 요새. 안 가고 부모님한테 항의 전화 오고 왜 10시 넘어서 애가 공부를 하겠다는데 선생님이 눈치를 주냐. 네, 잘못했습니다. 누가 눈치 준 거야? 아무 눈치 준 적 없다는데요. 막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자, 뭐 겨울방학 뭐 이렇죠. 뭐 교과 강좌 열릴 거고 농구술 강좌 열릴 거고 별반 종일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습 프로그램이 종일반 별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내 대회가 아니라 원내 대회죠. 예, 저희 학원 자체 내에서 1월달에 하는데요. 예, 진명 영어 경시 대회, 진명 그 다음에 논술 대회, 그 다음에 진명 수학 경시 대회, 그 다음에 진명 인문과학 퀴즈왕 대회, 예, 자연과학 퀴즈왕 이런 대회를 하죠. 그래서 상도 주고 아이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예. 애들한테 얘기해요. 야, 수학 경시 대회는 우리 학원에서 1등하면 네가 관학구 1등이야. 영어 말하기 대회 우리 학원에서 1등하면 네가 관학구 1등. 관학구 대회도 있거든요. 1등이야. 도전해. 애들이 쫙 나가죠. 그러면 상장도 주고. 그냥 제가 애들한테 상금을 현찰로 줍니다. 현찰로. 현찰로. 요번에 영어 단어왕 선발 대회도 하거든요. 12월 마지막 주에 하려다가 지금 너무 바빠갖고 애들이 너무 바빠갖고 제가 1월 첫 주로 밀어놨는데 영어 단어왕 선발 대회는 2명한테 상을 줘요. 일단 1등 점수가 제일 높은 아이. 그 아이는 현찰 30만 원을 줍니다. 아이들한테 상으로. 처음부터 제가 공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1등은 1등인데 이건 뭐냐면 그동안 저희가 반배치고사를 봤잖아요. 학원에. 반배치고사에서 어휘 점수가 100점 만점인데 어떤 아이는 30점을 맞았고 어떤 아이는 80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왕 선발대회 점수에다가 단어왕 시험 점수에다가 이 아이는 플러스 70을 해줄 거고요. 이 아이는 플러스 20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못했던 아이가 엄청나게 성장한 아이한테 상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형태로. 그래서 6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아이들한테 상 주겠다. 물론 어머님들한테 말씀 드릴 겁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부정한 데 쓰이면 안 되니까 오늘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아이들의 이 뭐 무슨 돈 갖고 뭐 애들 꼭 동기부여하는 게 꼭 그 좋은 것만 아닐 수 있겠지만, 애들이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뭐든 줘야지. 뭐를 주는데 뭐를 줄 거예요? 뭐 애들 뭐 피자를 다 사,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거는 성적과 관련 없는 거니까,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는 상이니까 도전해라. 그래서 이제 교내 대회를 통해서 이제 비교과 준비도 하고요. 그러니까 1학년 때 학교에서 대회를 하는데 뭐 영어 말하기 대회를 한다 그러면 자유주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주제를 그때 가서 정하고 원고 쓰는 것보다 겨울방학 때 미리 쓰는 거죠. 다 시간 벌어놓는 거예요. 이게 미리 다 써놓고, 교내 대회를 통해서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연습도 다 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들여보내고 이제 대회를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뭐 저희 사실 홈페이지에 다 있거든요. 예, 똑같은 거니까 홈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선생님들 경력이나 뭐 학력이나 이런 걸 다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굳이 소개를 안 하고, 자,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제일 중요한 것만 마음속에 가져가실 수 있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인문계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연계도 똑같지만은 메인 전형을 결정하는 거다. 메인 전형이라는 게 대학을에서 이제 학생을 선발한다는 얘기인데, 이제 학생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종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기자가 있고, 그 다음에 논술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시가 있다. 자, 요 학생부 교과 종합 특기자는요, 사실 한 덩어리입니다. 처음에 준비 과정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교과 전형 할래, 싫어, 나는 종합 전형 할래, 이건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나는 특기자 할래, 이게 준비 과정이 똑같아요. 여기에서 그 약간의 데코레이션만 조금씩 바꿔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필요하면 상담을 나중에 받으시고, 어쨌든 자, 요게 이제 한 덩어리의 그 전형이고요. 정시는 이건 수능 100%니까 논술은 수능 플러스, 수능이 이제 수능이 플러스 되는 거죠.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최저가 없는 대학도 많다 그랬지만,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형태의 전형이 있는데, 첫 번째, 자,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훨씬 더 옳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대학을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메인 전형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꼭 학생부 전형을 접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속에 이 개념적으로 그냥 상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논술 전형으로도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다 보면, 준비 시작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성과물들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성과물들의 방향성은 이쪽을 향해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런 공부를 하는 게 내신 때는 쉬는 수업인데요. 이런 준비를 하다 보면 이 교과 관련 능력도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비교과 관련 능력도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 문과적 사고력이라는 것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예, 이런 수업을 그러니까 메인 수업으로 잡고 나머지 것들을 채워나가는 게 좋다. 위에서 바라보자, 밑에서 바라보지 말고,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근데 가장 그 일반적인 형태는 요거 플러스 요거의 조합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 3 플러스 3이냐, 4 플러스 2냐, 2 플러스 4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논술을 6장 다 쓰는 애를 6논이라고 하는데, 네, 6논도 좋은 건 꼭 아니고요. 왜? 보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만 6개 다 쓰는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다 이렇게 밑에 대학만 쓰는 경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은, 내신형이 아닌 아이, 예, 내신형이 아닌 아이를 굳이 그 내신형으로 이렇게 딸 맞추려고 너무 애쓰지 말자. 이게 버리자라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으로 대학 가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주변에 문과 아이를 대학을 보내본 어머니가 계시면 물어보세요. 예, 정말 이 문과 아이가 내신으로 이렇게 대학을 간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성과집들이 있겠죠. 있겠지만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학들은 사실 1점대가 아니면 힘들어요. 좋은 과들은 뭐 이렇게 좀 이상한 과들은 갈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내신형이 아닌 아이를, 그리고 내신이라는 거는 실력보다 그 성격이나 이런 다른 요소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신형이 아닌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내신하면서 엄마의 욕심 때문에 애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됐으면
좀 내려놓을 거 좀 내려놓으시고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좀 아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열어주는 게 오히려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말씀드리면서 무엇보다 이제 독서가 중요하다. 여전히 독서, 시사. 아까 대학별고사 문제 제가 예를 샘플을 몇 가지 드렸는데 여전히 독서가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교과 관리. 비교과 관리에 어떤 그 유형이 있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고 사실 유형을 보내드리는 것도 유형을 보여드리는 것도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이 이런 걸 한다라는 거지 그걸 우리 애가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 비교과도 학생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봉사인데 어떤 애는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즐거워하면서 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선생님 제가 꼭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안 맞아요 성격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학생들마다 좀 다르니까 이런 비교과 관리나 이런 것들은 샘플은 그 오늘 보여드린 자료나 이런 거 참고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뭐 이런저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저런 거 있습니다. 그 학기별로 저희가 비교과 실적을 발표를 해요. 뭘 했다 이런 실적을 밑에 6층에 가도 뭐 크게 붙어 있잖아요 하나.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뭘 했다 쫙 발표를 하는데 그걸 우리 아이가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 학생들마다 다 개별적이고 그 위에 성향이 다 있는 거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공부 어떻게 시킨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학생들한테 그냥 딱 그 짧게 얘기합니다. 상담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네가 대학을 어디를 가고 싶다. 그다음에 어떤 과목을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다. 이런 상담은 내가 정말 충분히 해주겠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정말 충분히 해주겠다. 근데 오네 안 오네 갖고 선생님한테 얘기하게 만들지 마라. 지각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뭐 이래서 못 오네 뭐 이래서 빨리 가야 되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얘기한 아이는 이제 뭐냐 하면 지난주에 월화수목금 단어 시험을 5번 봤는데 5번 다 떨어졌더라고요. 다 떨어졌는데 그 선생님 얘기가 40문제를 보는데 10개 이상을 못 맞춘대요. 10개 이상을. 그래갖고 저는 그걸 불러갖고 얘기해. 할 거야 말 거야. 뭐 지난주에 바빴대요. 학교에서 무슨 그 현장 체험도 많이 갔고 시간이 없어갖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할 거야 말 거야. 그래서 할 거면 여기 있고 안 할 거면 빨리 나가. 웃으면서 야 선생님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담이야. 너 공부 안 할 거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빨리 나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 아이들이 그 이런 거죠. 저는 공부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 세상과 좀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그런 아이들로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조금 공부하고 가장 좋은 대학을 가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사실 우리도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일은 조금 하고 잘 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어떤 삶의 모습부터 가장 많이 공부해서 내가 가장 어떤 아이보다 많이 노력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좋은 대학 가고 싶고 남들이 못 가지는 직업이지만 내가 원하는 직업이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애를 키웠으면 좋겠는데 아이들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네가 단어를 외우려 그러면 얼마든지 외울 수 있죠. 왜 못 외우겠어요? 왜? 뭐 제가 예를 쫙쫙 들어 너 저녁 오늘 누구랑 먹었어? 누구랑 먹었죠? 그때 뭐 했죠? 얘기했죠. 너 그 시간 단어 외우면 되잖아. 밥 혼자 먹으면 되잖아. 어떻게 혼자 먹어요? 왜 혼자 먹어? 밥 혼자 먹으면 죽냐? 혼자 먹으면 단어 외우면 되잖아. 너 학교에서 학원 올 때 누구랑 같이 왔어? 지금 뭐 타고 버스 타고 왔지? 누구랑 같이 왔어? 누구랑 같이 왔죠? 혼자 오면 되잖아. 버스 혼자 타면 되잖아. 버스 안에서 외우면 되잖아. 왜 못 외워? 밥 먹을 때 외워도 10개. 버스 안에서 외워도 10개. 그럼 30개인데. 단어 시험 떨어지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걸 누가 믿어줘? 아무도 안 믿어. 공부 안 할 거면 나가. 공부 안 할 거면 나가라. 엊그제도 이것들이 그 저녁을 저희가 학원이 급식을 하잖아요. 근데 저녁을 먹고 싹 사라져요. 싹 사라졌다 40분에 종이 치는데 그 좀 이렇게 눈치 있는 애들은 37분 8분 편의점 갔다가 들어오는데 다 42분 43분에 딱 들어와요. 왜냐면 그때 학원이 바쁘거든요. 막 수업 다 들어가고 선생님 들어가고 어수선하니까 싹 들어와. 그래서 3명 불렀어요. 불러갖고 하기 싫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 하기 싫은데 뭐 가능하면 늦게 들어오고 싶고 가능하면 빨리 나가고 싶고 그럴 거면 오지 마. 전화는 선생님이 엄마한테 적당하게 해줄게. 그동안 고생했는데 우리 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얘기는 좋게 해줄 테니까. 애들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바꿔내기 위함이죠. 생각을 바꿔라. 네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잔수를 써갖고 1분 2분 어떻게 더 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전국 단위 경쟁이고 그렇잖아요.
예, 전국에 있는 60만 수험생이 원서 접수를 하고 그중에 일부 아이들만 상위권 대학을 가는 어찌 보면 불쌍하지만 그런 대학 입시의 경쟁 구도 하에서 이렇게 잔수를 쓰고 어떻게 약하게 이렇게 뭐 어떻게 얕은 수를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글을 읽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열심히 한 사람이 보상을 받는다라는 그런 아주 평범한 진리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아이들이 성공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애들한테. 그래서 아까 제가 8시 50분까지 와라. 8시 50분까지 와라. 학교 다닐 때도 8시 50분에 가잖아요. 근데 어머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을 그 시간에 안 부르면 애들이 뭐 할까요? 방학 때 아침에. 아, 정말 이럴 때 다 똑같은 늦게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엄마는 또 이제 아침을 2번 차려야겠죠? 아마도 대부분 어머님들이. 그죠? 네, 그리고 나서 뭐 할까요? 아침 먹고. 네, 또 잔다. 밥 먹었으니까 아니면 전화기를 들여다본다? 이러겠죠. 예. 그러니까 애들한테 제가 오늘 가정통신문을 쓰다가 올라왔는데 아이들한테 제가 분명히 가정통신문 보낼 거거든요. 힘든 거 안다. 7주 동안 정말 격하게 밀어붙였다. 겨울방인데 또 가자고 얘기할 거다. 예. 이런 입장이 달갑지는 않다. 그러나 선생이라는 직업이 이런 거예요. 100을 해내면 120을 던지는 거고요. 120을 해내면 150을 던지는 거고. 숨차게 손잡고 헐떡헐떡 대는 아이들 끌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애들한테 제가 학생 설명회 하면서 얘기했는데 니네가 지금 2월 말까지 수학 문제만 8,000개 풀을 거야. 너희 같은 반 애들 중에 1,000개 푸는 애도 거의 없을 거야. 니네가 8,000개 풀고 걔네들 1,000개 풀을 건데 1학년 1학기 때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이거 붙어봐야 아냐? 2월 말까지 정말 미친 듯이 고생하고 3월 달부터 학교 가서 상이란 상 싹 쓸어오고 1등급 다 갖고 와. 내가 니네들 좋은 대학 보내줄게. 약속하마.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바짝바짝바짝해요. 한 일주일 가죠? 그 정도. 네, 그렇게 아이들 체면을 거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도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근데 그 성과는 내가 정말 달콤한 과실을 내가 맛보게 해주마. 나가서. 그리고 너희들이 열심히 해온 거 선생님 데코레이션 잘해서 원서 잘 써서 좋은 대학 가게 만들어주마.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렇죠? 수업도 제가 이렇게 수업 배정을 다 저희는 백인백색이에요. 학생들마다 강좌가 다 달라요. 국어반 다르고 영어반 다르고 수학반 다르고 수학도 뭐 무슨 반 진도가 다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과학도 제가 한 명 한 명 과학 선택을 다 해주고 제가 예비고일 1학년 다 끝났죠.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어떻게 선택하냐 하면 예를 들면 이 아이 전공이 어느 방향이다. 그 다음에 이 아이 중학교 때 그 과학 점수를 저희가 시험을 봤거든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분야를 나눠갖고 시험을 보고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하다. 그 다음에 이 아이 비교과는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무슨 대회를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물화생지 중에서 뭐를 먼저 하고 뭐를 나중에 할 거냐. 그 아이 스타일 봐서 좀 강한 선생님이 맞느냐, 좀 부드러운 선생님이 맞느냐, 천천히 나가는 반이 맞느냐, 그런 거 다 그래서 애들 반 배치를 어저께 새벽 3시까지 했습니다. 과학 한 명 한 명 과학 반 배치 다 해요. 저희 애들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입력 시켰고요 직원들한테.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다 다른 이런 전략, 다른 상담, 그다음에 다른 과목 선택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이 여기서 공부 한 해 안 한 애를 자꾸 말하게 하면 저도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애들이랑 그런 상담할 내용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기부여는 집단적으로 시키고 따라와 하자 그랬을 때 오는 애도 손잡고 가는 거고 못하겠다 그러면 빨리 와갖고 자 길게 얘기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 할 거야 말 거야. 안 하겠다 그러면 엄마한테 말해줄게 집에 가. 이런 거고 나중에 와 필요하면 공부할 마음이 들면 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고등부학원 하면서 제일 힘든 게요. 제일 즐거운 게 뭐냐면 저희 학원이 그 어머님들 이 근처 사시니까 그 흔한 아파트 광고 한 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 이런 거 몇 년 동안 지금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도 저희 학원에 교실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저희 학원이 잘해서 잘 가르쳐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 학원을 나와서 대학을 잘 간 어머님들이 정말 소개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고등부학원의 이 그 성공 비결은 제가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잘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가고 싶은 전공대로 잘 붙이면. 제가 어떤 아이 어머님 한 분은 그 아이는 여기 성균관대 간 아이인데 그 어머님은 정말 저희 학원에 한 30명 보내줬다. 그래서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그 자기는 무슨 진명학원 영업부장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그 어머님이 이제 왜 그랬냐면 우리 감동이 있어요. 그 스토리들을 보면 고1 때 스토리, 고1 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감동이 있고 그 아이가 또 대학 가서도 너무 잘하고 있고 전액장학금 받고 잘 다니고 있고 뭐 이러니까 어머니 이제 만족하시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고등학교 학원을 하면서 가장 즐거운 건 그 고등학교 3학년 부모님들한테 합격의 인사를 받는 거죠. 예, 선생님들 정말 그동안 감사합니다라는 합격의 인사를 받는 거고요.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3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못 보내는 거. 예, 고2 오늘도 제가 고2 아이 아까 4시에 갑자기 상담을 했는데 어머니 막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일단 아이를 만나보고 판단하겠다. 무슨 뜻이냐면 고2쯤 되면요 제가 함부로 안 받아요. 받았다 큰일 나죠. 그렇잖아요. 중3 때 또 데리고 있던 애들은 학원 다니겠다 그러면 제가 나가라 그럴 수 없잖아요. 고2 때. 근데 고2 새로 들어온 애들은 지금 고2면 고3이잖아요. 고민스럽잖아요 지금. 얘를 받아서 내가 보낼 수 있을까? 학생을 보고 판단하겠다. 제 말을 긍정적으로 들어주면 제가 받겠다. 이렇게 상담을 드렸는데 저희 학원을 오랫동안 다니고 나중에 이제 잘못돼서 어머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 때가 가장 힘들더라.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 가장 그 심플한 방법이 갈 수 없는 아이들은 안 받는 겁니다. 그렇죠? 확률적으로. 근데 어떤 아이가 갈 수 있는 아이고 어떤 아이가 갈 수 없는 아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를 하자 그랬을 때 네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라는 아이는 갈 수 있는 아이고요. 어떻게든 안 하려고 도망가려고 어떻게든 빠지려고 1분에 늦게 들으려고 이런 아이들은 갈 가능성이 낮은 아이들이죠. 아직 어린 아이들이니까 바꿔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해야죠. 바꿔내려고. 그러나 해도 안 되면 손을 놔야죠. 방법이 없죠. 예,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고 예, 얘는 지금 공부 안 하니까 정신 차리면 그때 투자하시고 지금 학원비 이 아이를 위해서 내는 거는 진짜 쓰레기통에 돈을 버리는 거다. 애가 공부 생각이 없다. 그런 거잖아요. 애들 일주일에 300문제씩 연습장을 내고 있는데 어떤 아이는 100문제도 안 내요. 뭐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하겠다는 건데 뭐 방법이 없죠. 계속 상담하고 그래도 안 하겠다고 뭐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해졌네요 분위기가. 뭐 모든 아이를 제가 뭐 이렇게 뭐 제가 무슨 애들 뭐 자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안 할 거면은 그 아이는 그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더 공부 말고 가지는 게 더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과 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 마인드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거고요. 2시간 동안 그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